오늘 문학작품 읽기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셔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편 소설 내용은 어떨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집에서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듣자니 요즘에는 의학의 높은 신들이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는 마취제가 퍼진 공기에서, 그것도 이왕이면 최신 병원에서 울려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1860년의 어느 여름날 젊은 노조버튼 씨 부부가 첫 아기를 병원에서 낳기로 결정한 것은 유행을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내가 적으려고 하는 믿기 힘든 사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일어난 일만 이야기할 테니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길 바란다. 로저버튼 씨 부부는 남북전쟁 전에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러운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이쪽 저쪽 지방과 친인척 관계였고, 이것은 모든 남부지방 사람들이 알듯이 남부 연방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거대한 귀족의 구성원이 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번이 버튼 씨 부부에겐 아기를 가지는 매력적인 오랜 관습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터라 버튼 씨는 당연히 긴장되었다. 그는 아들을 낳아서 자신이 4년 동안 커프라는 다소 빤한 별명으로 알려지게 한 코네티컷의 예일 대학에 보낼 수 있길 바랐다. 어마어마한 사건에 바쳐진 9월의 아침, 그는 6시 정각에 초조하게 일어나 옷을 입고 스톡타이를 반듯하게 매만지고는 볼티모어 거리를 지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밤의 어둠이 자신의 가슴 위에 새로운 생명을 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개인 병원에서 90m쯤 떨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주치의인 킴 박사가 모든 의사가 그들의 직업상 암묵적인 윤리로 당연히 해야 하는 손을 비벼 씻는 동작을 하며 정면 입구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로저버튼 철물 도매회사의 사장인 로저버튼 씨는 그런 그림 같은 시대에 남부 신사에게 기대되는 품격과는 한참 거리가 멀게도 킴 박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킴 박사님, 그가 소리쳤다. 오, 킴 박사님. 박사는 그가 부르는 것을 듣고 돌아보더니 서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버튼 씨가 다가왔을 때 그의 냉혹하고 치유력이 있는 얼굴에 기묘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튼 씨가 헐떡거리며 급히 다가와서는 대답을 재촉했다. 뭐였습니까?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뭐, 진정하게. 킴 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좀 화가 나 보였다. 아기는 태어났습니까? 버튼 씨가 간절하게 말했다. 킴 박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물론 그런 것 같네. 어느 정도는. 또다시 그는 버튼 씨에게 기묘한 시선을 던졌다. 아내는 괜찮습니까? 그렇다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만하게. 킴 박사는 완전히 화가 나 소리쳤다.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는 기분 나쁜 투로 마지막 말을 거의 한 음절로 내뱉고는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자넨 이런 케이스가 나의 직업적인 명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야. 누구든지 끝장이라고.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버튼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새 쌍둥이입니까? 아니네, 새 쌍둥이가 아니야. 박사는 비꼬는 듯 대답했다. 더 알고 싶으면 자네가 가서 직접 보게. 그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보게. 젊은이, 나는 자네가 태어날 때 자네를 직접 받았고 40년 동안이나 자네 집안의 의사였어. 하지만 이제 자네 집안과는 끝이야. 나는 자네나 자네 친척과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네. 잘 가게. 그는 획 돌아서더니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연석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사륜마차에 올라타고는 격하게 몰고 가버렸다. 버튼 씨는 망연자실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보도에 서 있었다. 어떤 끔찍한 불운이 일어난 것일까? 그는 갑자기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개인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간신히 스스로를 계단에 올려 현관문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간호사가 칙칙하고 어두운 복도에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인사를 건네고 그를 상냥하게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버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얼굴 위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 번져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복도에서 금방이라도 달아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는 듯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버튼 씨가 말했다. 간호사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물론이에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위층이에요. 바로 위층. 위로 올라가세요. 그녀가 방향을 가리키자 버튼 씨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그는 손에 대야를 들고 다가오는 또 다른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똑똑히 말하려고 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음. 찰카당. 대야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루에 떨어진 후 계단 쪽으로 굴러갔다. 찰카당, 찰카당. 대야는 이 신사가 일으킨 총체적인 공포를 분담하기라도 하는 듯 한 계단씩 차례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 아이를 봐야겠습니다. 버튼 씨의 외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찰카당. 대야가 1층까지 떨어졌다. 간호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버튼 씨를 경멸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래요, 버튼 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 그 일이 우리 모두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안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병원은 다시는 예전 명성의 그림자도 얻지 못할 거예요. 빨리요. 그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정말 못 참겠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그는 그녀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긴 복도 끝까지 가서 그들은 각양각색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에 도착했다. 실로 그 방은 훗날의 용어로 통곡의 방이라고 불릴 법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흰색 에나멜 칠을 한
6개의 아기 침대가 있었고 각각의 머리 부분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그럼 버튼 씨가 숨을 가쁘게 쉬며 물었다. 누가 제 아이입니까? 저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버튼 씨의 눈이 간호사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쫓았고 이것이 그가 본 것이다. 풍성한 흰 담요에 쌓여 몸의 일부만 아기 침대에 억지로 밀어 넣어진 채 언뜻 봐도 이르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었고 턱에서부터 긴 잿빛 턱수염이 늘어져 있었는데 제멋대로 구불거리고 창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에 날려 부채꼴로 펼쳐졌다. 그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품은 흐릿하고 쇠퇴한 눈으로 버튼 씨를 올려보았다. 제가 미친 겁니까? 버튼 씨는 고함을 질렀다. 그의 공포는 격분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 무서운 병원식 장난이라도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장난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버튼 씨의 아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버튼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갑절로 났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눈을 뜨고 다시 봤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른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70살 아기라니, 그것도 양발을 아기 침대 양쪽에 걸쳐 밖으로 내밀고 있는 아기라니. 노인은 두 사람을 잠시 차례대로 평온한 눈으로 보더니 갑자기 목이 쉰 노인의 목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 그가 물었다. 버튼 씨와 간호사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 노인은 불평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이 안에 편안한 요람을 갖다 놓으라고 하던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죠? 버튼 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나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순 없어. 불만스럽게 칭얼대는 말투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도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되었거든. 하지만 내 성이 버튼인 것만은 확실하지. 이 거짓말쟁이, 당신은 사기꾼이야. 노인은 피곤하다는 듯 간호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멋지게도 환영하는군.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저 사람에게 자신이 틀렸다고 좀 말해주지 않겠나? 당신이 틀렸어요, 버튼 씨.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버튼 씨 아이가 맞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할 거예요. 댁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주세요.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요. 집으로요? 버튼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네, 우리는 저 사람을 여기에 둘 수 없어요. 우린 정말 그럴 수 없어요. 당신도 아시겠죠? 그거 참 잘됐군. 노인이 칭얼거렸다. 여긴 조용한 취향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두기에 퍽이나 좋은 장소야. 하도 소리 지르고 우는 통에 한숨도 못 잤다고. 먹을 걸 좀 가져다 주겠나?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항의의 뜻이 담긴 날카로운 음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나한테 우유 한 병을 가져다 줬을 뿐이지. 버튼 씨는 그의 아들 옆에 있는 의자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맙소사.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뭘 어떻게 하지. 아드님을 댁으로 데려가세요. 간호사는 우겼다. 당장이요. 고통스러운 사람의 눈앞에 기괴한 그림이 무서울 만큼 명확하게 떠올랐다. 그의 곁에서 성큼성큼 걷고 있는 이 섬뜩한 존재와 함께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지나 걷고 있는 자신의 그림이. 그럴 수 없어. 난 못해. 그는 한탄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춰 그에게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지. 그는 이 사람, 이 잃은 노인을 이렇게 소개해야만 할 것이다. 이쪽은 오늘 아침에 태어난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자신의 담요를 여미고 둘은 계속 터벅터벅 걸어갈 것이다. 북적거리는 가게와 노예시장을 지나서 암울한 한순간 버튼 씨는 그의 아들이 차라리 흑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열렬히 바랐다. 주택가의 호화스러운 집들을 지나 요양원을 지나 진정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호령했다. 이것 봐. 노인이 불쑥말을 꺼냈다. 내가 이 담요를 두르고 집까지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아기들은 항상 담요를 둘러요. 노인은 작고 흰 아기 포대기를 들어 심술궂게 탁탁 털었다. 이것 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걸 나보고 입으라고 준비해뒀다는 거야? 아기들은 다 그런 걸 입어요. 간호사가 딱딱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노인은 말했다. 이 아기는 2분 후엔 아무것도 안 입을 거야. 이 담요는 가려워. 적어도 침대 시트 정도는 가져다 줬어야지.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 버튼 씨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시내로 가서 아드님이 입을 옷을 좀 사세요. 버튼 씨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리고 지팡이. 아버지, 나 지팡이 갖고 싶어. 버튼 씨는 바깥문을 세차게 쾅 닫았다. 안녕하세요. 버튼 씨는 체사피크 의료회사의 점원에게 초조하게 말했다. 아이에게 입힐 옷을 좀 사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 살이지요, 손님? 6시간 정도요. 버튼 씨는 별 생각이 없이 대답했다. 아기용품 매장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사야 하는 게 그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달리 몸집이 커서요. 보기 드물게, 그러니까 커요. 제일 큰 아이칠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옷 매장은 어디 있습니까? 버튼 씨는 필사적으로 말을 바꾸며 물었다. 그는 점원이 그의 부끄러운 비밀을 확실히 눈치챘다고 느꼈다. 이쪽입니다. 그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남성복을 입히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불쾌했다. 말하자면 아주 큰 남자아이 옷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길고 끔찍한 턱수염을 잘라버리고 백발은 갈색으로 염색하여 최악의 상태는 그럭저럭 감춘 채 자신의 자존심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볼티모어 사회에서의 그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남자의 옷 매장을 미친 듯이 뒤져봐도 갓 태어난 버튼에게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가게를 탓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게 탓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16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6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청소년 옷 매장은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버튼 씨는 비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멈춰서서 한층 밝아진 얼굴로 창가 진열대에 있는 마네킹을 가리켰다. 저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옷으로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네킹이 입은 걸로요. 점원은 빤히 쳐다봤다. 글쎄요. 그는 이의를 제기했다. 저것은 어린이 옷이 아닌데요. 적어도 그렇긴 하지만 그건 가장무도회용 옷이에요. 손님이 입으셔도 될 거예요. 싸주세요. 고객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옷입니다. 점원은 크게 놀라 시키는 대로 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꾸러미를 던지다시피 건넸다. 내 옷이야. 그는 기분 나쁜 말투로 내뱉었다. 노인은 꾸러미를 풀어 야릇한 눈길로 내용물을 살펴봤다. 나한텐 좀 웃어 보이는데? 그는 불평했다.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너는 이미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버튼 씨는 맹렬히 대꾸했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절대 신경 쓰지 마. 입어. 아니면 내가 엉덩이를 두들겨 패줄 테다. 그는 그것이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엉덩이를 때린다는 마지막 단어는 입에 담기 거북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자식으로서의 공손함을 흉내내는 게 기괴해 보였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니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아시겠죠? 분부대로 하지요. 조금 전처럼 아버지라는 소리에 버튼 씨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좀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옷을 다 입자 버튼 씨는 우울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의상은 물방울 무늬 양말, 분홍색 바지, 그리고 넓은 흰색 컬러가 있는 벨트 달린 블라우스였다. 길고 희끗희끗한 턱수염이 허리께까지 축 늘어져서 컬러 위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 가위를 잡고서는 3번의 재빠른 가위질로 넓게 뒤덮은 턱수염을 잘랐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봤음에도 전체적인 조화는 완벽과는 한참 멀었다. 듬성듬성하게 남아있는 머리숱과 눈물이 축축하게 어린 눈, 오래된 치아는 화려한 복장과 기묘하게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버튼 씨는 완고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따라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아들은 신뢰하며 손을 잡았다. 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신생아실에서 걸어 나오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동안은 그냥 아가라고 부를 거예요? 더 나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요? 버튼 씨는 으르렁거렸다. 나도 몰라. 그는 사납게 대답했다. 무드셀라, 창세기에서 969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버튼가의 새로운 가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듬성듬성하고 부자연스러운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얼마나 바짝 면도를 했는지 얼굴에 광이 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제단사에게서 맞춘 남자의 옷을 차려입었음에도
버튼 씨는 그의 아들이 첫 번째 아기라고 하기엔 구색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했다. 늙어서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벤자민 버튼은 적절하지만 거슬리는 무드셀레라는 이름 대신 그들이 부른 이름이다. 키가 170이나 되었다. 그의 옷은 이것을 가릴 수 없었고 자르고 염색한 그의 눈썹도 아래에 있는 눈이 희미하고 눈물에 젖어 축축하고 피로하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미리 고용해 둔 보모는 아기를 한번 보고는 몹시 붕괴하며 집을 떠났다. 그러나 버튼 씨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지켜나갔다. 벤자민은 아기였고 아기여야 했다. 처음에 그는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절충 안으로 그의 아들에게 버터 바른 빵 그리고 심지어는 오트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설득당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딸랑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벤자민에게 주며 이걸 가지고 놀아라 하고 단호하게 강요했다. 그래서 노인은 지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고 고분고분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들었다. 하지만 딸랑이가 그를 지치게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달래주는 다른 위안거리를 찾은 것이 분명했다. 예를 들자면 버튼 씨는 어느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전보다 시가를 더 많이 피웠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현상은 며칠 후에 설명되었다. 그가 아기 방으로 불쑥 들어갔을 때 방은 희미한 푸른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벤자민은 죄지은 표정으로 검은 아바나 꽁초를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엉덩이를 심하게 두들겨 패야 할 일이었지만 버튼 씨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아들에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주의를 줬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나무로 만든 병정을 집으로 가지고 왔고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왔고 커다랗고 예쁜 동물 봉제 인형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환상을 완성하기 위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라도 그는 열성적으로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아기가 분홍색 오리를 입에 넣어도 칠이 벗겨지지 않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모든 노력에도 벤자민은 관심을 갖기를 거부했다. 그는 뒤쪽 계단으로 슬쩍 내려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가지고 아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오후 내내 그것에 몰두하곤 했다. 그러는 동안 봉제의 송아지 인형과 노아의 방주는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이런 고집 앞에 버튼 씨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볼티모어에서 생긴 이 대사건은 처음에는 막대한 것이었다. 이런 불운이 버튼 부부와 그들의 친척에게 사교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는 가늠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도시의 관심은 다른 것을 향했기 때문이다. 예의 바르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해줄 칭찬을 생각하느라 머리를 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제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선언하는 창의적인 지략을 생각해냈고 그것은 모든 이른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의 표준 상태에 비춰봤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로저 버튼 씨 부부는 기쁘지 않았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모욕당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벤자민은 일단 병원을 떠나고 나자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놀도록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는 뻣뻣한 관절로 팽이치기와 구슬치기에 관심을 붙여보려고 애쓰며 오후를 보냈다. 그는 거의 실수인 것처럼 새총으로 돌을 쏘아 부엌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는데 벤자민의 아버지는 이 위협을 남몰래 기쁘게 생각했다. 그 후 벤자민은 일부러 매일 무언가를 깨트렸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을 기대해서이고 그가 천성적으로 마음 씀씀이가 자상해서 그런 것이다. 그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초반의 반감이 조금씩 사라지자 벤자민과 그 신사는 서로가 곁에 있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서로 동떨어졌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천천히 일어나는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지칠 줄을 모르고 몸이 건조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벤자민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보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부모는 항상 자신을 다소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그에게 독재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자주 그를 씨라고 불렀다. 그는 태어났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나이가 명백히 앞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다. 의학 잡지를 세세히 읽어봤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이전에 기록된 바가 없었다. 아버지의 재촉에 따라 그는 진심으로 다른 소년들과 놀아보려고 노력했고 가벼운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미식 축구를 하면 몸에 받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는 골절이 되거나 해 자신의 오래된 뼈가 붙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 5살이 되자 벤자민은 유치원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녹색 종이에 풀을 발라 오렌지색 종이 위에 붙이는 법과 색깔 있는 지도를 짜맞추는 것과 끝없이 연결되는 마분지 목걸이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이런 일들을 하는 도중에 몸을 기울여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고 이런 습관은 젊은 선생들을 화나게 하고 놀라게 했다. 한시름 놓게도 그녀는 벤자민의 부모에게 불평을 했고 벤자민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로저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아직 애가 너무 어린 것 같다고 했다. 벤자민이 12살이 될 무렵 그의 부모는 그에게 익숙해졌다. 실제로 습관의 힘이란 무척 강한 것이어서 그들은 벤자민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12번째 생일로부터 몇 주 후 어느 날 벤자민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다. 아니,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이 그를 속이는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리카락이 12년 인생 동안 흰머리를 감추려고 했던 염색에 못 이겨 흰색에서 철회색으로 변한 걸까? 그의 얼굴을 그물처럼 덮고 있던 주름들이 옅어진 걸까? 겨울이라 얼굴색이 붉으스름해진 걸 감안하더라도 피부가 더 건강하고 탱탱해진 것일까?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생애 초반보다 신체 조건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혼자 생각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 벤자민은 아버지에게 갔다. 제가 자랐어요.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도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는 머뭇거렸다. 글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14살은 되어야 긴 바지를 입는데 너는 아직 12살이지 않니?
하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셔야 할걸요? 벤자민이 항의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걸요. 그의 아버지는 벤자민을 환상에 지나지 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그는 말했다. 나도 12살 때 너만큼 컸거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는 로저 버튼 씨가 자신과 한 암묵적인 합의의 일환일 뿐이었다. 마침내 타협이 이루어졌다. 벤자민은 계속 머리를 염색해야 했다. 자기 또래의 소년들과 놀려고 좀 더 노력해야 했다. 길거리에서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말아야 했다. 이런 양보의 대가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 문학 읽기, 오늘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였습니다.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